안녕하세요. 썰사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썰사남을 구독해온 사람 중 한 명인 평범한 주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듯 저는 제가 저의 이야기를 소개할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는데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언젠간 기적이 일어날 거란 희망을 주기 위해서죠. 평범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저희 가족에게 벌어졌던 놀라운 일 때문입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저는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조용히 자랐어요. 조용조용하고 유순한 성격 덕에 큰 소리 안 내는 분들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죠.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배 고를 일은 없는 배경 덕에 저는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남편과 중매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이가 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 나이가 되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한 거였죠. 사랑 없는 결혼이었지만 저와 남편은 이런 생활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일단 남편이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게 남편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고 무뚝뚝하면서도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여자가 집안일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 당시에도 있었지만 제 남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남편은 단 한 번도 반찬 투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놓을 때면 항상 잘 먹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죠. 제 결혼 생활은 부모님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저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런 결혼 생활이었죠. 그런데 그런 평화로운 결혼 생활에서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이었어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문제였죠. 처음엔 시댁에 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부모님 외에 다른 어른들이 저를 예뻐해 주신다는 건 행복한 일이었죠. 특히 시부모님은 무뚝뚝한 성격의 남편과 달리 다정한 말도 할 줄 아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더 좋았나 봅니다. 새아가, 그 반찬이 입에 맞니? 그러면 가는 길에 싸줄까? 시어머니는 늘 웃는 얼굴로 저를 반겨주셨고 반찬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하는 분이었어요. 며느리 손 상한다며 시댁에서는 손에 물도 못 묻히게 하셨죠. 물론 그때 그 시절을 사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가끔은 잔소리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들이 입고 온 셔츠 말이다. 카라 부분이 좀 구겨졌던데 그런 건 미리미리 다려두는 게 어떻겠니? 사실 이런 말은 잔소리도 아니죠. 전업주부인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말하는 잔소리는 이런 거였습니다. 남편이 생일 선물이라고 사준 스카프를 하고 시댁에 간 날이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 제가 함께 모여서 과일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과일을 더 내오려고 하시는 건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부엌 구석에서 속삭이듯 말씀하셨어요. 얘, 너 오늘 하고 온 스카프 못 보던 건데 네가 산 거니? 시어머니의 표정과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보시기에도 예쁜가 봐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제 말을 가로채셨어요. 이번엔 살짝 차가운 표정과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물어본 건 네가 샀는지 안 샀는지란다. 처음 들어보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에 기죽은 저는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산 건 아니고요. 남편이 생일 선물 겸 결혼기념일 선물이라고 사다 준 거예요. 남편이 사다 줬다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의 표정은 살짝 풀어졌지만 그렇다고 평소의 표정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다 줬다고? 네.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네가 사달라고 졸랐니? 저는 그동안 결혼 후에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아, 아니요. 제가 사달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냥 퇴근하는 길에 선물이라면서 가져온 게 다인걸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약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죠. 그래, 그랬겠지. 아니, 그래야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인데 네가 뭐라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겠니? 앞으로도 그러렴.
항상 남편에게 감사하고 돈도 절약하고 여자가 좋은 옷 입고 다니면 좋은 말 못 듣는다. 남편은 좋은 옷 입혀도 아내는 수수하게 입어야 하는 법이다.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지?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어머니 앞에서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기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어머님. 그래, 부엌으로 온 김에 간식거리 좀 내가자. 어머님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목소리와 표정으로 말씀하셨지만 제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일 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죠. 그리고 알았습니다.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다던 시어머니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대부분의 시어머니와 별로 다를 게 없는 본인 아들을 끔찍히 챙기는 보통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진짜 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이유는 제가 남편의 아내이고 제가 시댁을 편하게 생각해야 남편과 제가 더 자주 시댁을 찾을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이었죠. 그 사실을 더욱 명확하게 깨달았던 것은 결혼 후 2년 만에 맞는 명절이었습니다. 시댁은 아침부터 바빴습니다. 시댁이 장손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죠. 친정도 제사를 지내기는 했지만 시댁의 제사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말을 눈과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시댁에서 퍼지는 기름 냄새는 온 거리를 뒤덮을 정도였습니다. 시댁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씩 이 집 오늘 제사하나 보네 라고 말할 만큼 대단했어요. 음식은 음식대로 힘들었고 저는 시댁 어른들에게 일일이 인사드리며 어른들의 충고와 조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네가 잘해야 정식이가 잘 되는 거다. 명심하고 아내 노릇에 최선을 다해야 해. 여자란 말이다. 자고로 몸가짐을 조신히 하고 목소리가 작아야 한다. 아가는 목소리가 작아 보이기는 하지만 여자가 나이가 들면 목소리가 커지기 마련이야.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 말을 명심하고 노력하거라. 그래, 우리 때만 해도 그런 여자들 소박 맞고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했지. 시댁 어른들은 아내로서 지켜야 할 일, 시부모님을 모시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으셨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에 남편 쪽을 흘끗흘끗 보기도 했지만 남편도 자기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제대로 맞는 명절이라며 친척 어른들이 주시는 술을 주시는 족족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하하, 우리 성식이가 말이야 장가도 가고 어떻게 마누라가 밥은 잘 해주더냐? 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네 아버지가 얼마나 수고해서 찾아준 마누라인데 잘해야지. 식기가 올라 얼굴이 뻘개진 친척 어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술상을 달라고 소리치며 남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친척 어른들에게 둘러싸여 조언 아닌 조언을 듣고 있는데 남편이나 저나 똑같이 듣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 이야기였죠. 그래서 애는 언제 가질 예정이냐? 결혼하자마자 가지면 좋은데 1년 정도야 괜찮지. 이제 결혼한 지 2년이나 됐으니 슬슬 아이를 봐야지. 아이는 언젠간 가질 생각이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녀 계획을 물으시니 조금 민망하기도 하더라고요. 남편도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자녀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조금은 민망했던 시간을 보내고 나니 또 다른 문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음식이었어요. 기가 빨려 한숨을 쉬고 거실로 나왔는데 작은 어머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 팔을 붙잡고 끌고 가셨습니다. 너 와서 전 부쳐라. 집안 어른들과 며느리들이 둘러앉아 있는 작은 부엌은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저는 구석으로 가서 조용히 뒤집개를 들었고 일손을 도왔습니다. 가끔 술상을 내오라는 소리가 들리면 가장 나이가 어린 채가 부랴부랴 술상을 준비해갔죠. 술과 안주가 떨어지면 불같이 화를 내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술상을 조금 늦게 내어갔더니 술에 취해 술상을 엎어버리려고 하셔서 적잖이 놀랐습니다. 친정도 제사를 지내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거하게 제사를 치르지는 않았거든요. 간단한 음식으로 차례상을 차리고 음식을 나눠 먹고 돌아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에요. 첫 명절 때는 귀한 며느리가 들어왔다며 아무 일도 시키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호의는 첫 명절에서 끝이었습니다. 어쨌든 두 번째 명절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날 정도로요. 다만 딱 하나 기억에 남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 계획에 대한 것이었죠. 모든 어른들이 돌아가고 마지막으로 짐을 챙겨 나오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부엌 구석으로 가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싶어 침을 꿀꺽 삼키고 잠자코 있는데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알아서 얘기가 나오더구나. 너, 아이는 빨리 가질수록 좋은 거 알지? 여자 몸이 조금이라도 연할 때 아이를 가져야 건강한 아이가 나오는 거야. 어딘가 묘한 생각이 들었지만 아이는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딸을 낳으면 바로 아들을 낳아야 하잖니? 그러면 최대한 빨리 애를 가져야 해. 첫 애가 아들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애를 낳아야 하니까. 그거 생각하면 빨리 임신부터 해라. 알겠지? 제 손을 꼭 잡은 시어머니의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저는 그날 임신이라는 큰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에게 임신은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되었어요. 남들은 둘셋씩 잘만 낳던데 저희 부부에게는 임신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년, 2년이 지나가자 시부모님의 초조함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얼굴을 볼 때마다 임신 소식은 없냐며 닥달하셨죠. 시댁에 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죄인이 되었어요. 도대체 왜 애가 안 생긴다니? 정말로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시부모님의 얼굴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의아하게 물으셨습니다. 너 어디 문제 있는 건 아니지? 괜히 울컥했어요. 화가 나서 울컥한 게 아니라 속상한 마음에 울컥한 거였죠.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한 사람은 누구보다 저일 텐데 어디 문제 있는 건 아니냐는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을 쏟아내셨습니다. 어디 하자 있는 건 아닌지 병원 가서 진료 좀 받아봐라. 마치 물건을 평가하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대체 내가 여기서 무슨 평가를 받고 있는 건지, 뭘 위해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건지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아이 이야기는 시어머니의 몫이었는데 그날은 평소와 다르게 시아버지도 한 말씀 얹으셨어요. 집에서 살림하는 것만이 아내의 도리가 아니다. 건강한 아들을 낳아주는 것도 아내의 도리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남편에게 잘하면 아이는 저절로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내년까지는 건강한 아들을 낳아와. 그때 저는 내가 왜 아이를 가지기 위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직업도 없이, 특출난 재능도 없이 할 줄 아는 건 집안일 뿐인 저는 남편 외에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이 집안에서 쫓겨난다면 갈 곳이 없었죠. 그렇게 현실을 직시함과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곧장 시아버님에게 따지듯이 말하고 싶었어요. 아이 낳는 게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데 저더러 도대체 뭘 어쩌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무슨 아이 낳는 기계인가요? 마음만 먹으면 애를 숨풍숨풍 낳게. 저도 그럴 수 있으면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데 제가 무슨 수로 애를 낳아요? 속은 들끓고 있었지만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는 남편 외에 의지할 구석이 없었습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숱한 노력을 했습니다. 병원도 다녔어요. 좋다는 병원을 수소문해서 찾아다녔지만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병원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검사를 권했고 남편도 저의 제안에 응했습니다. 아마 남편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겠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거면 아이를 못 갖는 게 내 탓이 아닌 게 되니까 시부모님의 잔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라는 치사하고 나쁜 생각도 했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당시에 저는 벼랑 끝에 서 있었어요. 남편에게 몹쓸 생각을 하고 나서는 남편한테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면 돼. 그걸 해결하면 아이가 생길 거야. 라는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죠. 검사 결과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무뚝뚝한 남편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래 살았다고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나름대로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갔던 병원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자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땅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건지.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남들은 쉽게 갖는 아이도 한 명 못 갖는 건지. 차라리 어디가 안 좋은 거라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시부모님의 반응을 생각하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듯이 심장은 쿵쿵거렸고 손은 벌벌 떨렸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붙잡고 진정시켜주려고 했지만 저는 도무지 진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부모님은 펄쩍 뛰시며 모든 원인을 저에게 돌리셨습니다. 차마 당신들의 자식 탓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래서 여자를 잘 들여야 돼. 자식 하나 못 낳는 게 무슨 여자라고. 이런 말은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감흥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너무 두려웠어요. 성식아,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니?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너도 더 나이 들기 전에 다른 아가씨 만나서 결혼해라. 도대체 얘 때문에 네가 무슨 고생이니? 엄마 아빠가 좋은 아가씨 소개해줄 테니까 얼른 이혼해. 알겠지? 응? 남편에게 버림받을 것이란 불안감. 남편에게 버림받으면 갈 곳이 없다는 걱정이 현실이 되자 저는 기어이 쓰러졌고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겨우 밥 한 숟갈을 뜰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미음 한 숟갈을 먹었는데 그마저도 몸이 받질 않아 속을 개워내야 했어요. 그런 와중에도 시부모님은 매일같이 찾아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이혼하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들리지 않게 시부모님을 돌려보냈지만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동네가 떠나가게 이혼하라며 소리치시는데 모를 수가 없죠. 이렇게 죽는구나. 자식 한 명 못 낳았다고 이렇게 죽는구나. 사람이 이렇게도 죽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때 남편이 제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죽을 듯이 힘든 와중에도 눈물은 나더군요. 저는 남편의 말에 그래, 그러자. 이혼해줄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눈을 커다랗게 뜨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 갖는 걸 포기하자고 한 거야. 저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를 포기하자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결혼하고 7년 동안 이 문제로 고생했어. 나나 당신이나. 아니, 당신이 더 고생했지. 저는 남편의 말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아이를 포기하자니. 이 얘기를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아시면 어떻게 되겠어. 나 정말 소박 맞고 쫓겨날지도 몰라. 나중에 듣게 된 남편의 말에 따르면 저는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의 옷을 찢어질 듯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공포에 떨고 있었던 것이죠. 7년 동안 시부모님에게 받았던 핍박, 아이를 갖지 못한다면 버림받을 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말자는 남편의 말은 제게 이혼하자라는 말로밖에 안 들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얼굴로 제 손을 토닥였고, 진작에 이렇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까지 해서 아이가 생긴다면 우리가 행복할까? 라고 생각했어. 그냥 아이가 자연스럽게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자.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최소한의 자식돌이만 하겠다고 선언했고, 이 말을 듣자 시부모님은 펄쩍 뛰셨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결정에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내 앞에서는 폭언과 무시를 일삼던 분들이 앞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무시무시한 아들의 말에는 꼼짝도 못 하시는 게요. 한두 달 정도 시부모님은 정말 아무 연락도 안 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고 심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였죠. 그런데 남편이 회사에 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누군가가 집 문을 부술듯이 두드렸습니다. 남편도 없는 상태에서 정체를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니 너무 무섭더라고요.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순간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떨리는 손이 멈췄어요. 고함친 목소리는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이었죠. 친정 부모님은 제가 결혼 생활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자세히 들은 후 미안한 마음에 어쩔 줄 모르셨어요. 그때 당시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랬듯 제 부모님도 출가 외인이라는 생각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던 터라 시집을 갔으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친정집에 가면 별일 없냐는 부모님의 말에 억지로 웃고는 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그러려니 하셨죠. 남편과도 사이가 좋고 제가 별말 안 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 그동안의 일을 전하고 사죄의 말을 했을 때 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깊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너한테 손주 얘기나 하고. 사실 친정 부모님도 임신에 대한 압박을 안 주신 건 아니었거든요. 그 뒤로 저희 부부는 친정에 가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남편의 선택이었어요. 그동안 시댁에 가느라 친정을 거의 못 가다시피 했거든요. 부모님과 남편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던 제 마음도 많이 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부모님이 나타난 거였어요. 다행히 친정 부모님이 오시는 날이었으니 망정이지 아무도 오지 않았더라면 시부모님이 문을 부쉈거나 제가 기절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집안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데 밖에서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옵니까?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허락받아야 됩니까? 남의 집 귀한 딸 데려가서 그 고생을 시켜놓고 뻔뻔하게 오기는 어딜 와요? 당장 나가세요. 부모님의 호통에도 시부모님은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식 교육도 똑바로 못 시킨 인간들이 그래도 부모라고 꼴에 참견하는 것 봐. 나는 내 아들 집 온 거니까 당신들이나 나가. 시부모님들의 말은 점점 선을 넘고 있었죠. 그쪽 아들 집이기도 하지만 우리 딸이 사는 집이기도 합니다.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네. 나가서 돈 한 푼 안 벌어오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있는 게 어딜 감히 우리 아들 집에 숟가락을 올려. 애미애비가 이런 시기니 자식이 똑바로 할 리가 있나. 저는 더 이상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저의 부모님이 그런 모욕을 듣고 있는 게 끔찍하게 싫었거든요. 물론 시부모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했고 얼굴조차 제대로 마주할 수 없었지만 저는 문을 열며 바로 소리쳤습니다. 이 집 제 부모님이 해주신 거예요. 집에 가만히 있던 제가 갑자기 튀어나오며 소리까지 지르니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을 쓸어내리고 있었고 시부모님은 황당한 얼굴로 저와 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셨어요. 그게 무슨... 이 집은 분명히 우리 아들이 해왔다고 했는데...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드린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동안 시어머니는 저에게 친절하셨지만 얼마 뒤부터 본색을 드러내셨습니다. 제가 익히 알고 있었던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죠.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내셨다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 전 중매로 시어머니를 처음 뵀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저를 묘하게 깎아내리셨습니다. 너는 사치가 너무 심해 보이는구나. 만날 때마다 옷이 바뀌는 걸 보면 집에서 살림만 할 여자한테 그렇게 많은 옷이 필요하겠니? 라고 하셔서 수수하게 입고 나가면 곧바로 말을 바꾸셨습니다. 아무리 집에서 살림만 할 여자라도 그렇지 집에 있는 마누라가 꾸밀 줄도 알아야 남자가 딴짓을 안 하는 거야. 제가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시어머니가 친절한 목소리로 정말 걱정돼서 충고하는 듯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죠. 갓 20살이 넘은 저는 사람 보는 눈도 없었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물정 모르고 어른들 말에 토시 한 번 못 달았던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이유를 아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에게 말씀하신 걸 듣게 된 거였죠. 시댁에서 집을 못 해왔다고 그쪽 집안에서 우리 성식이를 만만하게 보면 어떡해요? 그 말에 시아버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도 새아가를 너무 나무라지는 마. 이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한 가족이 될 사이인데 결혼하기 전부터 사이가 틀어지면 안 되잖아. 왜 그 말이 너무나 인간적으로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보니 이런 바보가 또 어디 있겠냐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부모님이 해주신 집을 남편이 해준 집이라고 속이는 거였어요. 시부모님의 도움 필요 없이 남편이 그동안 부모님 몰래 모아둔 돈이 있어서 그걸 장만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였죠. 물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부모님도 알고 계셨어요. 남편은 이해해 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며 해주신 신혼집을 갚고 그 집을 자기가 산 집으로 바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숨기고 시어머니에게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시어머니는 낯을 바꾸셨어요. 우리 성식이가 돈을 모아둔 게 있다고? 너는 왜 그런 걸 엄마한테 숨기고 그러니? 그럼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다. 남자가 집을 해왔는데 네 아내가 어련히 잘할까? 그 후로는 시어머니의 호의가 이어졌습니다. 가끔 우리 아들이 산 집을 얘기하며 제 자존감을 깎아내리기도 하시면서요. 그럴 때면 사실 이 집 제 부모님이 장만해 주신 거예요. 라는 말이 목구멍을 간질거렸지만 참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 이 집 제 부모님이 해주신 거예요. 라는 저의 외침에 시부모님이 당황하시는 건 당연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집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라고요. 친정에서 집 해오면 자존심 상할까봐 그동안 말 안 했던 거고요. 저한테 함부로 말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동안 수도 없이 참았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제 부모님한테까지 그러시는 건 정말 아니죠. 시부모님의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땅을 쳐다보며 말했던 것 같네요. 시부모님이 충격에 휘청거리자 부모님은 이만 돌아가세요 라고 말한 뒤 저를 진정시키셨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시집가서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려도 모자랄 판에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부모님이 듣지 않아도 될 모욕을 들으셨으니까요. 이 모든 사실을 전해들은 남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얼굴로 불같이 화를 내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부모님은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남편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적당한 금액의 용돈만 보내드릴 뿐이죠. 시댁의 간섭이 끊기고 2해가 지나니 저는 완전히 안정을 찾았고 간단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서 오전엔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일도 하고 제 손으로 돈을 벌다 보니 떨어졌던 자존감도 올라가고 남편과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바로 아이였죠. 예전에는 시댁의 닭달로 쫓기듯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마음이 안정되니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의 재롱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짓는 부부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남편도 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지만 아이는 저희 부부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있던 중에 아주 우연히 위탁아동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위탁아동에 대해 알아보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관련 기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은 후 저희 부부는 부모에게 버려져 고아원에 있던 한 아이를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는 2살 때 병원에서 버려졌다고 해요. 아이의 엄마가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도망간 것이었죠. 처음 발견되었을 때 아이는 깡마른 모습이었고 검사 결과 영양실조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런 곳에 있다는 건 분명 누군가 데려다 놓은 걸 텐데
아이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을 도저히 찾을 수 없자 병원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조치를 해준 뒤 근처에 있는 시설로 아이를 맡겼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시설에 맡겨진 지 1년 만에 저희 부부와 만나게 된 것이었죠.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에 능숙하지 못했던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2살배기였던 아이는 또래에 비해 작아 보였어요. 시설에 있던 선생님은 아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칭얼거릴 만도 한데 그런 게 없어요. 데리고 있기에는 편하실 거예요. 이 말이 왜 이리 거슬렸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말이 없었던 이유는 너무나 짧았던 2년이라는 시간이 끔찍했기 때문이었겠죠.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가 얌전해서 데리고 있기에 편하다고 말하다니. 입양을 염두에 두고 위탁을 시작한 저는 그 말을 듣자 그 아이를 데려오겠다는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날, 저와 남편은 서로의 눈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부부는 입양을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작은 아이를 키운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들은 풀어놓으면 알아서 큰다는 어른들의 말은 하나도 맞는 게 없었어요. 영민이는 제대로 먹어야 하는 시기에 영양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더더욱 영양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저희가 먹을 밥과 영민이가 먹을 밥을 짓고 영민이를 씻기고 잠자리를 봐주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이 휘몰아치는데 저희 부부는 이런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한동안 애를 썼습니다. 영민이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건 생각했던 것보다 더더욱 행복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영민이의 나이가 4살이 되었을 때 영민이 부모의 친권이 박탈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양을 미룰 이유는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영민이의 위탁 부모에서 진짜 부모가 되었습니다. 비록 제 몸으로 낳은 아이는 아니었지만 저는 누구보다 영민이를 사랑했습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영민이는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었거든요. 물론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영민이를 입양하고 처음 겪은 문제는 바로 시부모님의 방해였어요. 용돈만 보내드리고 생일 때는 남편만 찾아가서 간단하게 식사하는 게 전부였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거절했는데 전화가 끊기지 않고 오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네가 애를 못 가지는 몸이라고 남의 씨를 집안에 들여?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 반응 없이 조용하자 기가 죽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너 어디냐? 집이지? 지금 당장 찾아갈 테니까 싹싹 빌고 그 애는 다시 갖다 버려. 어딜 감히 이 씨 집안에 다른 씨를 들이냐고. 시어머니가 간과하신 게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 물정 모르던 20대가 아니었고 한 아이의 어머니였어요. 내 자식이 이런 모욕을 받는데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오히려 머리가 식고 논리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이 씨 집안 씨 아니잖아요? 다른 씨 받아 태어나 놓고 이 씨 집안 그러시는데 진짜 이 씨 집안 씨로 태어난 제 남편도 동의한 일이에요. 용돈 가져다주는 아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저한테 큰소리 내시는 거 남편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용돈도 못 받고 아들 얼굴도 못 보게 되는 게 싫으시면 다시는 제 아들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과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 마음이 그렇게 후련하진 않았습니다. 가끔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시부모님이 영민이에게 해코지 할까봐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영민이는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10개월 된 아이를 돌봐달라는 연락이었죠.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4살배기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아이를 돌보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영민이는 부모의 손길이 더욱 필요한 아이였기 때문에 다른 아이를 데려오면 영민이에게 시간을 쏟기가 어려울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관계자는 끊임없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이가 10개월밖에 안 돼서 어딜 갈 수도 없고 누가 돌봐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다른 가정에도 연락을 해봤는데 자격이 안 되거나 아이가 여럿인 경우가 많았어요. 영민이 어머님이 아니면
이 아이는 갈 곳이 없어집니다. 아이를 돌봐줄 곳이 정해질 때까지만이라도 아이를 돌봐주실 수 없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도 거절하는 게 맞았습니다. 저는 영민이의 엄마고 내 자식이 누구보다 소중한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그런데 왜인지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거절하는 말로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10개월 아이가 자꾸만 생각났어요. 남편과 상의를 하는 도중에도 그 아이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나 봐요. 어느새 저보다 저를 더 잘 알게 된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아이를 데려와야 하는 거지? 저는 깜짝 놀라 남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안 데려오면 당신 계속 한숨만 쉴 것 같아. 우리가 계속 데리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아이를 돌봐줄 곳이 생길 때까지는 우리가 돌봐주자. 절대 안 된다며 시설 관계자의 전화를 끊었는데 아이를 데려오겠다니. 조금 멋쩍은 상황이었지만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말하자 아이를 만나게 될 날이 정해졌고 남편과 영민이와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가자마자 아이를 보았는데 품에서 곤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 작은 아이가 대체 왜 병원 앞에 버려져 있었는지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 아이는 영민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버려졌다고 합니다. 병원 관계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있다고 했어요. 아이를 낳고 잠적해버리거나 아빠가 아이를 검사시키려고 왔다가 사라지는 등 말이죠. 집으로 돌아온 뒤 저와 남편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저 자그마한 10개월짜리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다음 날 남편은 서점에서 육아서적이란 육아서적은 죄다 쓸어왔고 저희는 아이를 돌보지 않는 시간이면 시간을 내어 영민이와 호영이에게 딱 맞는 육아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해도 이론과 실전은 다르더라고요. 막상 아이가 울고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 저희 부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고 당황하게 되면 책에서 본 이론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영민이와 호영이가 그동안 안 하던 행동을 하면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내 잘못 같고 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이게 다 내가 나쁜 엄마여서 그렇다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부모가 된 것 같아요. 남편이 출근하면 아이들을 돌보고 밀린 집안일을 하며 죽을 둥 살둥하고 있는데도 곤히 자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하루 동안의 피곤함이 싹 가셨거든요. 저희 부부가 호영이를 입양해야겠다고 다짐했을 때는 호영이가 영민이의 얼굴에 실수로 생채기를 냈을 때였습니다. 어디 가서 영민이가 상처를 입고 오면 상대가 누가 됐든 크게 화가 났을 텐데 속상한 마음이 들면서 호영이에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의식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형제가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집 아이가 제 아들에게 상처를 냈다면 화가 났겠지만 호영이는 이미 제 아들이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호영이를 입양하기로 했고 한 명도 아닌 2명의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박영민이었던 아이의 이름은 이영민으로 바뀌었고 김호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아이의 이름은 이호영으로 바뀌었죠. 영민이를 한번 키워봤다고 호영이를 키우는 건 나름 쉬웠습니다. 그리고 호영이가 커가는 모습은 더 신기했어요. 아이가 걷기 시작하고 옹알이를 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엄마 아빠를 말하고 그 사이에 영민이는 어린이집을 갈 나이가 되었죠. 그 작은 몸으로 제 몸집만한 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영민이가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한 나이가 되자 어딘가 이상함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영민이와 호영이의 얼굴이 너무 비슷했던 것이었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눈동자의 색, 머리카락의 색도 너무나 똑같았죠. 이런 생각은 저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아이들을 재우고 조심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영민이랑 호영이. 저는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했습니다. 닮았지? 당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 애들이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은 정말 닮은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닮을 수가 있나?
남편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쉽게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과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영민이랑 호영이가 형제인 게 아닐까? 흥미로운 이야기였지만 쉽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깊게 생각했나 봐. 아무리 애들이 같은 방법으로 병원에 맡겨졌다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되지. 하긴 병원에서도 영민이랑 호영이 같은 애들이 없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 이야기는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한번 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재채기를 해도 닮은 것 같고 똑같은 자리에 난 점도 이 아이들이 형제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신경 쓰이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저와 남편은 아이들의 친모를 찾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보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친모를 찾아 아이들이 크면 언젠가 보여주고 싶었어요. 물론 아이들이 원한다면요. 친모를 찾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얼마 있지도 않았던 사람을, 그것도 6년 전에 사라진 사람의 흔적이 있을 리 만무했죠.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발로 뛰는 것. 저희에게 있는 증거는 친모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살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이름과 생년월일은 병원에서 신분증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잘못된 증거일 리는 없었지만 살고 있는 지역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단 2가지의 증거만 가지고 친모를 찾기 시작했어요. 살고 있는 지역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그 지역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죠. 전단지를 만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묻고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가서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실마리가 도무지 보이지 않았어요. 대체 이 과정이 언제쯤 끝날까? 이 지역이 아니라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죠. 거의 포기한 상태일 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 황수연 씨를 찾고 계신 분이 맞나요? 처음 받는 연락에 뛸 듯이 기뻤지만 조심히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는 건가요?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이 황수연의 오랜 친구이고 얼마 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나쁜 일로 찾는 게 아닌 것 같으니 황수연 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것이었죠. 그 정보 덕분에 저희 부부는 황수연 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들의 친모가 맞는지는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저는 황수연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아이들의 생모가 맞다는 걸요. 황수연 씨는 유전자 검사를 거부했지만 저희 부부의 간절한 요청과 어느 정도의 보상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가 예상했듯 황수연 씨는 아이들의 생모가 맞았어요. 왜 아이들을 병원에 두고 갔냐고 묻고 싶었지만 그런 물음은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황수연 씨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결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뒤 황수연 씨에게 이 사실을 전했을 때 황수연 씨의 표정은 분명한 안도였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2아이를 그렇게 병원에 두고 나온 건 제 잘못이에요. 평생 동안 용서를 구해도 모자라죠. 그런데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못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뿐인데요. 아이들을 만나보겠냐는 물음에 황수연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제가 무슨 낯으로 아이들을 보겠어요. 저는 낳아준 사람일 뿐 아이들의 부모는 아닙니다. 2분에게 사랑받으며 자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염치 없는 말이지만 잘 키워주세요. 집으로 돌아가니 친정 어머니와 함께 놀고 있는 2아이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평화롭게 장난을 치고 있는 걸 보니 그저 예뻤습니다.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다던지 안타까운 아이들이라는 생각은 진작에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 덕분에 행복했고 아이들과 저희 부모는 온전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첫째 아이는 올해 군대를 갑니다. 둘째는 고3이 되었죠. 고3이라고 형에게 예민하게 굴었다가 형에게 서열 정리를 당하기도 했죠. 큰아이는 철이 일찍 든 편입니다. 물론 가끔 엄마 아빠에게 짜증을 부릴 때도 있지만요. 하지만 금방 반성하고 죄송하다며 연락하는 게 바로 큰아들입니다. 작고 어렸던 2아이들이 장성한 어른이 됐고 언젠가는 좋은 여자를 만나 각자의 가정을 꾸리겠죠. 저는 그때가 기대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아이들이 데려온 아내에게
저희 시어머니 같은 행동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이런 농담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애들 결혼하면 그냥 해외로 멀리 나가버리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들이 알아서 살겠지. 라고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기쁜 일, 슬픈 일도 있었지만 되돌아보면 기쁜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도 기쁜 일이 더 많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도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